드디어 주석을 시작하네요. 이 주석은 2020년도부터 재무정보 공시 범위가 이 재무상태표, 운용성과표뿐만 아니라 주석사항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재무제표 안에 이 재무상태표, 운용성과표, 주석을 이제는 모두 공시를 해주셔야 되고요. 다만 이 외부 회계감사 대상자들은 감사 보고서 제출하실 때 이미 제출을 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뭐 불안하시면 주석서를 별도로 제출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제출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 그 대신 외부 회계감사 대상이 아닌 공익법인들은 의무적으로 공시하셔야 됩니다. 공시하실 사항이 있으시면은 공시하셔야 되고요. 보시면 만약에 파일 같은 걸 올리겠다 하시면 이 주석 서류 제출 버튼을 통해서 파일을 업로드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보시면 업로드 해주시고 나중에 미리 보기까지 어떤 식으로 제출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파일 형식으로 업로드 해주시겠다 하시면 여기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 별도로 파일로 작성하신 게 없다 하시면 이 서류들 해당 사항 있으시면은 하나하나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해당 사항 없으시면은 그냥 해당 없음으로 클릭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이 도움말 버튼 한번 보시면 원래는 저희 주석 필수적으로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된다 했을 때 1번부터 14번까지 이거 공시하셨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부담이 된다 하셔가지고 그러면 필수적으로 7종만 별도로 선발해서 이것만이라도 필수적 공시사항으로 공시하자 해서 지금의 이 7종이 선정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적어도 그 공시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석도 공시 안 하시면은 자산 총액의 0.5% 가산세 있으니까 해당 사항 있으시면 공시하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이 제한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같은 경우에 이제 주석으로 공시하셔야 되고요. 뭐 사용이 제한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런 게 어떤 게 있냐 하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현금성 자산이 어떤 게 있냐 하시면 현금성 자산이란 통화 및 타인 발행 수표 등 통화 대용 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말을 합니다. 이때 그 3개월 이내 이런 것은 이제 사업노조 종료일 현재 기준이 아니라 취득 당시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 이런 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사용이 제한된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 하시면 보통은 담보로 제공하거나 이 현금을 담보로 제공했거나 또는 질권으로 선정을 했거나 아니면 기본 순자산으로 편입했을 때 현금을 기본 순자산으로 편입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 기본 순자산이라는 게 사용이나 처분할 때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만큼 임의적인 조정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사용이 제한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용이 제한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이 부분, 요거 담보나 이제 공시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희 작성 사례 한번 보시고 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이렇게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다. 근데 비고란 보시면 M&A 같은 경우 차입금 담보로 설정을 했고 정기예금을 만기 3개월 이내 기본 재산으로 편입을 했다 하시면 이럴 때 사용이 제한됐다고 보시면 되고 이거를 주석으로 공시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계정 과목은 현금성 자산, 요거는 보정되어 있고요. 이 종류를 어떤 것이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지 체크하시고 단기말, 정기말 금액 그리고 이 사용 제한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돼요. M&A 어떤 게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지 단기말, 정기말 금액, 변동사항 있으면 변동 금액까지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사용이 제한된 내용까지 입력해 주시고 이제 다만 이제 특정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한 자산 예를 들어
보조금, 용도 제한 기부금 이런 거는 사용 제한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이 제한됐다는 것은 담보나 질권 설정을 했을 때 또는 기본 순자산으로 편입했을 때 그런 경우만 응시를 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작성 방법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 차입금 등 현금 등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부채의 주요 내용 보시면 이 차입금은 단기 차입금과 장기 차입금으로 나눠지고요. 단기 차입금 같은 경우는 이 차입일과 만기일이 1년 이내인 그런 차입금이 단기 차입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차입금, 이 상환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차입금. 그러니까 차입일과 만기일이 1년 이내인 차입금이 단기 차입금이고, 장기 차입금 같은 경우는 상환기한이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차입금. 밑에 있는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것은 이 차입일과 만기일이 1년 이상인 당초에는 장기 차입금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환기간이 1년 이내로 도래를 하잖아요. 그때 유동성 장기부채로 대체가 되는 차입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처음부터 장기 차입금이었으니까 아무리 상환 기간이 1년 이내로 도래한다 하더라도 별도로 단기 차입금으로 분류하진 않는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A은행 같은 경우 차입일과 만기일이 이거 같은 경우는 1년 이내잖아요. 그래서 A은행은 단기 차입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B은행 같은 경우에는 차입일과 만기일이 이건 1년 이상이지만 21년도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미 없어진 차입금을 볼 수 있죠. 하지만 20년도 연말로 봤을 때는 유동성 장기 부채로 대체가 됐을 거고 이럴 경우에는 20년도 기준에서 단기말 21년도에서는 정기말 기준에다가 유동성 장기 부채로 대체가 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시은행 같은 경우도 이제 처음에는 1년 이상인 차입금이었으나 21년도 연말로 봤을 때 여전히 차입금은 남아있지만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차입금으로 이것도 유동성 장기 부채 단기 말에 차감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밑에 보시면 22년 4월 1일 이 300만 원 여전히 단기말 21년도 연말에 차입금이 남아있어서 단기말에다가 입력해 주시고 다만 단기말에 유동성 장기부채로 넘어가니까 여기서 차감을 해주시면 됩니다. B은행 같은 경우는 이미 전년도에 넘어갔기 때문에 이 단기 신고하실 때 정기 말에서 차감을 해주시는 거고 이 C은행 같은 경우는 단기 말에 유동성 장기 부채로 대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 말에서 차감을 해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C은행 내년에 신고하실 때는 정기 말로 가시겠죠. 이런 식으로 차감해 주시면 됩니다. 또 C은행 21년도 2월 1일 날 차입을 했는데 만기일이 24년도 5월 1일이다. 그러니까 21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봤을 때도 여전히 1년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바로 장기 차입금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C은행 장기 차입금 내역에다가 장기 차입금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렵진 않죠. 근데 다만 이 장기말, 정기말 이런 게 무슨 의미냐면 그러니까 단기 말에도 여전히 차입금이 남아 있으시면 이 차입금 금액 입력하셔야 되고 23년도 기속에도 그 차입금이 여전히 남아져 있다 하시면 정기 말에도 이 5천만 원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이 유동성 장기 부채만 어떻게 작성되는지 그것만 유의하시면 작성하는 거 어렵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장기 차입금에다가 유동성 장기 부채 여기서 차감해 주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현물로 받은 기부금 내역이 있다 하시면 또 주석으로 공시하셔야 됩니다. 현물로 받은 내역을 보통 이제 현물 내역은 토지, 건물, 주식, 의류, 의약품, 차량, 운반구 이런 게 있고요. 근데 이 재산을 기부금 수익으로 별도로 분류할 수 있고 아니면 기본 순자산으로 구분하실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이 현물로 받은 내역 어떤 식으로 계정 과목을 분류하셨냐라고 구분하실 때 이런 식으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물로 받은 내역 보시면 기부금 수익과 기본 순자산, 공정 가치 이거 정의가 적혀 있는데 기부금 수익 말 그대로
공익법인이 기부자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대가 없이 취득하는 경제적 효익을 의미하며 형식적으로 회비, 후원금, 출연재단 등의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그 실질이 대가 관계없이 무상으로 취득했을 때 그걸 바로 기부금 수익이라고 하고요. 기본 순자산은 사용이나 처분할 때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할 만큼 사용이 제한된 자산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정가치의 개념은 한번 읽고 가시면 자유롭고 활성화된 시장에서의 거래 가액으로서 즉 토지와 건물 같은 유형 자산의 경우에는 공시지가, 감정평가액 등이 공정가치에 해당되고 유가 증권은 시장가격, 감정평가액 등이 재고자산이나 기타 물품은 해당 물품의 시가 또는 유사한 자산의 시장가격 등이 공정가치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공정가치, 보통 시가로 판단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시가로 판단하시기 어려우시면 장부가액으로 간혹 가는 경우가 있지만 시가로 되도록이면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도 보시면 작성 사례에 정기, 단기 이루어져 있고요. 이 토지, 주식, 의류 이런 것들이 바로 현물로 받은 주식이다. 그러니까 그 자산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주식도 현물로 받은 내역에 포함이 됩니다. 주식을 출연을 받았다 하시면 공시하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작성 방법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단기, 정기 구분하시고 기부금 수익으로 되어 있냐, 기부 순자산으로 되어 있냐 이렇게 구분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금은 아니고 현물로 받은 내용만 작성하시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 제공한 담보나 보증이 있을 때 이제 작성하시는 서식입니다. 담보 제공 자산은 보통 담보로 제공한 자산의 계정가, 뭐 토지나 건물 같은 거를 보통 담보로 제공하시겠죠. 담보 제공 자산에 토지, 건물 이런 거 제공하신 게 있다 하시면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장부가액, 그 토지나 건물의 장부가액인데 얼마 정도의 담보 설정 금액을 했다 하시면 여기다가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담보권자, 뭐 은행에다가 담보를 설정했다 하시면 은행을 적어주시면 되고 관련 내용은 뭐 얼마 정도에 있는 장부가액에서 담보 설정을 어느 정도 설정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이 건물의 장부가액은 8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담보 설정은 5,200 정도만 했습니다. 하시면 장기 차입금, 은행으로부터 차입금을 빌리면서 이 건물을 담보로 제공했는데 5,200 정도의 담보로 제공을 했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증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보증이 지급 보증이랑 연대 보증 이런 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증 자체가 이 주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제3자가 대신하여 그 채무를 부담하는 제도가 그 보증이라고 하고요. 이 보증은 지급 보증 같은 경우에는 재무 구조가 튼튼한 계열사 등이 타회사의 차입을 지원해 주는 것. 연대 보증은 말 그대로 이 보증인이 주 채무자와 연대해서 채무를 부담하는 보증 채무가 있을 때 여기다가 또 별도로 입력하셔야 됩니다. 보증이 있을 때도 하셔야 돼요. 질권 설정도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질권이라는 게 이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의 물건을 수취하여 그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물건을 점유하거나 유치하는 행위가 바로 질권입니다. 이런 식의 뭐 점유하거나 유치하는 행위가 있다 하시면 아까와 같이 뭐 현금이시면 사용이 제한된 현금성 자산을 입력하시고 별도로 또 질권 설정된 내역이 있으시면 담보 제공하신 게 있다 하시면 여기다가도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보시면 공익법인은 C은행의 만기가 2020년 5월 1일에 차입금 5,200만 원을 차입하면서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담보로 제공한 건물은 2015년 1월 1일날 취득하였으며 당시 취득 원가는 10억 원. 근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1억 7,500이에요. 그러니까 취득 원가 10억 원을 입력하시는 게 아니에요.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이 8억 2,500원을 500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10억이 아니라 당초의 취득 원가가 아니라 감가상각 누계액과 송산차손이 있으시면 그것도 차감한 가액으로 이 장부가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본인들이 차입을 하시면서 제공한 담보나 보증이 있을 때 입력하시는 공시사항이고요. 이제 특수관계 관련해가지고 특수관계인과의 담보나 보증이 있을 때는 여기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특수관계인과의 중요한 거래 내용이 있을 때 마찬가지로 주석을 공시하셔야 되는데 그냥 단순한 거래 내용이다. 뭐 제하 매입 아니면 돈을 주고받고 했거나 이런 거래 내용이다 하시면 이 중요한 거래 내용 작성하기 여기로 들어가셔서 하시면 되고 다만 이제 담보나 보증한 내역이 있다 하시면 이쪽에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들어가시기 전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내용이 있으시면 특수관계인과의 내역을 여기서 일단 모두 입력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입력하신 대로 이 다음 작성 화면에서 그 추가 등록이 안 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선택하시고 어떤 식으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있는지 이렇게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하겠다 하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특수관계인, 어떤 특수관계인이신지 거래 내용이 있다면 모두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친족 사용인, 출자 법인 30% 이상. 여기서 먼저 다 이용하시고 뒤에서 추가적으로 작성하시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해서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특수관계인, 어떤 사람들을 특수관계인이라고 하냐 하시면 공익법인 출연자와 친족관계, 그리고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상신세법 시행령 제2조의 이 관계에 있는 자. 그러니까 상신세법 시행령 제2조의 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거기에 열거되어 있으니까 이 법령 조항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해당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도움말 버튼 보시고 이해하셔도 충분히 이해되실 것 같긴 하고요. 보시면 이제 중요한 거래 내용. 이제 이런 경우는 이 특수 관계인과의 수익 비용 또는 재와 관련된 비용이랄지 뭐 채권 채무 이런 게 거래가 있을 때 이 화면에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면 저희 작성 사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특수관계 입력해 주시고 이 주국세 나라와 당기의 주국세 나라로부터 당기에 2,500만 원의 현금을 기부를 받았고 정기에 2천만 원 현금을 기부를 받았다 하시면 일단 특수관계인이시면은 기부 받은 내역 모두 수익으로 여기다 공시하셔야 돼요. 네, 그 국세 나라 이 수입 같은 경우에 당기말 이 국세 수입에다가 3천만 원, 2천만 원 입력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단기에 기부받은 금액이 있다 하시면 이 수익 금액, 단기 수익 금액에다가 2,500, 정기에 2,000 이 정도 이제 입력하시면 되겠고 세 번째, X은행 차입금과 관련하여 연대 보증을 제공받고 있으며 지급 보증 금액은 2천만 원이다. 이럴 때 연대 보증 하시면 그 밑에 있는 작성하기 버튼을 통해서 연대 보증 클릭하시고 보증 내역 입력하시면 됩니다. 세금 친구 같은 경우는 단기 사무실 임차에 따른 임차 보증금 5천만 원을 현금 지급했고 이 임차료에 따른 임차 비용을 세금 친구한테 계속적으로 비용 지급하고 있다 하시면 이 임차 보증금은 5천만 원은 채권에 속해요. 그래서 단기말 채권에다가 5천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5천만 원 입력하시고 임차료로 나간 비용이 있다 하시면 단기 비용 금액 여기다가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성 방법 자체는 어렵지 않으시죠? 근데 이제 주석 공시 사항이 어떤 게 있는지가 중요해요. 세 번째는 단기에 1,000만 원 상당의 재고 자산을 구매했으며 대금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니까 모범납세, 이 특수 관계인으로부터 재화를 매입했을 때 그때도 주석으로 공시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이 재화 매입 여기다가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김국세 같은 경우는 Y은행 차입금과 관련하여 토지를 담보 제공받고 있으면 담보 설정 금액은 2천만 원이다. 단기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미지급금은 단기말 500만 원이다. 이거는 이 미지급금은 채무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단기말 채무 여기다가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김국세 클릭하시고 단기말 채무에다가 50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특수관계인과의 수익과 비용, 그리고 제한매임, 그리고 채권 채무 거래가 있다면 여기서 주석으로 공시하셔야 된다. 구체적으로 공시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그러면 이제 특수관계인과의 담보 및 보증 내역이 있을 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에서 특수관계인 거래 내역자들 여기에 자동으로 뜨고요. 담보나 보증 내역이 있다면 선택하시고 여기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담보 제공 시산 또는 보증 내역이 있다. 보시면 연대보증 여기서 나오죠.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하시면 이 연대보증 클릭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별도로 이 특수관계인이 뭐 토지나 건물 주식 그리고 금융자산 그 담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했을 때 여기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그 제공한 담보 보증과 좀 차이점을 주자면, 그 네 번째는 제공한 담보 보증은 본인 건물을 담보 설정했을 때 주소 공시하시는 거고, 이 경우는 특수 관계인의 건물을 담보 보증했을 때, 예를 들어 제가 공익법인인데 공익법인이 은행으로부터 뭐 돈 5억 원을 차입을 했을 때 제가 담보로 제공할 건물이 없어서 이 30%의 출자 관계에 있는 이 주국세가 본인 소유의 건물을 대신 담보 제공해줬다. 그럴 때 이 특수관계인 담보 및 보증 내역 작성하기 위해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본인 소유의 건물을 담보 제공했을 때는 앞에서 제공하는 담보 및 보증 내역 거기서 작성하시고, 특수관계인이 그 본인 소유의 건물을 담보 제공해줄 때는 여기다가 입력해 주신다는 거 구분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거랑 이거 구분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섯 번째는 진행 중인 소송 사건의 내용. 진행 중인 소송 사건이 있다 하시면 소송 법인, 소송 부분, 그리고 소송 상대방명, 소송 가액까지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이 진행 상황, 뭐 2심이 진행 중이시면 1심 결과는 어떻게 되고 뭐 승소했는지 패소했는지 이런 것까지 적어 주셔야 되고요. 예를 들면 A공익법인은 당기 말 현재 2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이 진행 중이며 소송가액은 각각 3천만 원, 5천만 원입니다. 라고 할 때 이 소송법인, 이제 어떤 법인이신지, 원고인지 피고이신지 선택하시고 소송가액이랑 사건 내용, 그리고 이 진행 상황에 구체적으로 1심이 진행 중이고 1심 순서로 완료가 됐지만 2심이 진행 중입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 출연받은 재산의 그 예외 사용이 있었잖아요. 3년 이내에 사용해야 되는데 이런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그때 이제 주석으로 공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좀 인정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공시를 하셔야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이제 기본 순자산, 취득원가와 공정가치. 그러니까 기본 순자산이 있는 공익법인이 이 주석으로 공시하셔야 되고요. 저희 보시면 이 기본 순자산, 아까 구분하셨죠? 기본 순자산은 사용이나 처분할 때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재산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작성 사례 한번 보시면 주식 A 같은 경우 취득원가가 3천만 원이고 장부가액이 3,500만 원의 주식이 있다 하시면 이제 기본 순자산을 편입했을 때 주석으로 공시하셔야 됩니다. 이제 주식 B 같은 경우는 비상장 주식이에요. 예를 들면 비상장 주식이다 하시면 이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공정가치 측정이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공정가치를 할 수가 없다 하시면 이 주식 B를 입력하실 때 그냥 이 공정가치 평가 여부에 무로 클릭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상장 주식 같은 거를 이제 기본 투자산으로 편입했을 때는 이 상장 주식은 공정가치 측정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신다면 이 취득원가랑 장부가에 구분해가지고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비상장 주식은 공정가치 평가가 어려우시면 그냥 공정가치 평가 여부 무로 클릭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토지도 만약에 감정평가를 실시해가지고 이 취득원가랑 잠복가액이 공정가치 금액이 변동이 됐다 하시면 그때 이제 공정가치 평가 여부를 열어 클릭하시고 하시면 되는데, 토지는 이제 재평가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는 뭐 취득 이후에 재평가를 하고 있지 않다 하시면 그냥 이제 공정가치 평가액을 부로 클릭하시고 해당 사유는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 중요한 거,
현금을 기본 순자산으로 편입했다 하시면 현금은 공정가치로 평가하실 수 없습니다. 현금 같은 경우 기본 순자산을 편입하셨으면 취득 원가가 얼마이고 이제 공정가치는 없으시니까 부로 클릭하시고 그냥 해당 업종으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주석 작성하는 서류 방법이고요. 이 필수적 7종 사항, 사용이 제한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차입금 등 현금 등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부채의 주요 내용, 그리고 현물 기부 내용, 제공한 담보 보증 내용, 특수 관계인과의 중요한 거래 내용, 소송이 있는 경우, 기본 순자산이 있는 경우, 이럴 때 필수적으로 공시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 가산세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재무제표, 재무상태표상에 만약에 그 순자산 내역으로 기본 순자산 편입하신 게 있으시면 당연히 주석 공시사항 하셔야 되겠죠. 이게 나중에 이걸로 이제 저희가 가산세 부과하실 수 있어요. 재무상태표 보시고 기본 순자산이 있는데 주석을 공시하지 않으셨네 하시면 이제 가산세 부과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주석으로 꼭 작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저희가 준비한 교육이었고요. 이제 출연전환 보고서랑 결산 서류 공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이해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나름대로 이론부터 해가지고 홈택스 작성 방법까지 준비를 열심히 하긴 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교육이 이해가 안 된다, 너무 어렵다 하시면 저희 납세자 세법 교실에 이 오늘 했던 교육 동영상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수강해보시고 수강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교재 있잖아요. 이 파란 색깔. 지금 제 화면이 안 보이네요. 이거. 적극적으로 이거 활용하세요. 이거 굉장히 열심히 만들었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교육 내용 다 여기에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교육교재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저희 납세자 세법 교실이다 보니까 그 5시 반 정도에 교육원 측에서 문자 설문조사 하나 가실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 설문조사 꼭 참여 부탁드리고, 혹시 만약에 뭐 추가 받고 싶은 교육이 있다. 그러시면은 내년에 저희가 좀 반영을 할 수도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받고 싶은 교육이나 아니면 개선해야 될 점 있으시면 설문조사 하실 때 거기다가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교육 듣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꼭 잊지 마시고 4월 달에 신고 제대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교육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